자, 미국이 위험해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다른 중소은행들도 위험할 거야. 그러면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채권 값이 떨어지겠네? 이렇게들 상상을 하는데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는 어땠느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채권 값이 올랐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좀 네. 글로벌 경제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또 워낙 또 채널에서도 해당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계셔서 네. 먼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네. 먼저 미국입니다. 이제 네. 사우디가 기습적으로 원유 감산을 했고 네.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가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왜 이런 일이 우선적으로 둘이 갈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거든요. 석유 때문에. 그 석유를 들여다가 써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면서 사실은 셰일가스라고 하는 건 추출한다기보다도 그냥 생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를 생산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고 사우디에서 굳이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럼 사우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석유 때문에 손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인 거죠. 네. 왜? 왕정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왕이 다스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도저히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석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굳이 뭐 얘를 싸고 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우디를. 그래서 바이든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니네 거기다가 그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폭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뭐 암살을 하는데 관련이 됐느니 뭐 어쩌느니 그러니까 바이든이 심지어는 그 뭐라 그러더라 천민이라고 그랬던가 뭐 아무튼 아주 그 욕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빈살만한테. 그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를 한 겁니다. 아프간에서도 그래서 철수를 한 거고 그 미국도 국력을 집중하고 싶은 데가 있는 게 그게 아시아인 거예요. 바로 타이완, 중국인 겁니다. 중국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 세력이 타이완을 점령해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벅찬 일인 거예요. 온 국력을 갖다 쏟아 넣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중국이 워낙 세졌으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떠난 거죠. 네. 그 공백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를 중국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나를 홀대했어? 너 아니어도 나 누구 있어? 중국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네. 중국이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원래 중국은 이란하고 가까웠거든요. 근데 사우디하고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는 맨날 싸웠는데 둘을 화해를 시키고 다시 국교 재개를 이번에 시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중동 산유국들이 중국의 우방국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지금. 하지만 그거와 달러는 얘기가 다른 거죠. 네. 이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페트로 달러, 오일 달러가 그런 세상이 지고, 이제 페트로 위안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질문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마침 하셔서 쭉 이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질문을 지금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이어서 말씀해주세요.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네. 지난 11월인가 12월인가 시진핑이 그 중동 산유국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 GCC라고 그러잖아요. 걸프 회원국이라고 하는데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그 일대의 산유국들을 다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국가 원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커뮤니케라고 하는 것을. 근데 놀랍게도 거기 공동선언에
위안화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정말 위안화로 뭔가가 바뀔 정도가 되면 거기에 뭐가 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네. 근데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이 중동 석유를 위안화 결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왜냐?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중동 입장에서도. 중동 입장에서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 중국 돈을 내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누구도 중국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 돈이 너무 불편하고, 중국 돈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중국 돈은 환전하기도 어렵죠.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예측도 불가능해요.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오리무중인 거죠. 그런 돈을 받았다가 또는 그것을 외환보유고 속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무슨 큰 코를 다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는 척은 하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도 전혀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환율 결정 방식입니다. 네. 이 중동 산유국들이 다 페그제를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고정 환율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해서 페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당 3.5 리알인가 35 리알인가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달러를 끊어낸다 그러면 페그도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달러에 페그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위안화에 페그를 해야 돼요. 그럼 너무 위험해지겠네. 그러면 중국한테 완전히 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우디나 이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목이 잡히는 게 나으냐, 중국한테 목이 잡히는 게 나으냐 생각을 해보면 답은 너무나 명백한 거죠. 네. 미국이 싫기는 하지만 중국은 더 싫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싫다면 그 다음에 택할 수 있는 게 자율 변동 환율제입니다. 네. 그건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자율 변동 환율제를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잘못하다가 그야말로 외환 위기를 맞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위안화가 미국 달러 패권을 도전하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봐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런데 사실은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1950년대부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971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게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근본위제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 대해서 다 패그를 했던 겁니다. 그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 미국 달러와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1년에 닉슨이 이제 금 태환 안 해주겠어, 금하고 안 바꿔주겠어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네. 말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미국 달러의 붕괴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네. 그래서 야, 진짜 미국 달러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다들 믿었죠. 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웬걸? 미국 달러가 죽지는 않아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여전히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야. 다른 돈들이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것과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09년을 또 보시면요. 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냐?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예요. 네. 미국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대규모 은행 부실이 나타났고 은행이 리만 브라더스 같은 데가 망했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금융위기 속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범이 미국이니 미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조금 지나니까 미국 채권 값이 계속 치솟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이냐? 중국 돈을 믿을 것이냐? 중국 채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뭐 유럽의 유로를 믿을 것이냐? 유로화를. 아니야. 여전히 믿을 것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채권이야. 그래서 사실은 2009년에요. 중국 위안화가 이제 미국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네. 전혀 아니에요. 조금 위안화의 영향력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위안화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2015년인가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에 대한 시비를 걸죠. 이거 환율 잘못돼 있다. 이거 너희들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국이고 이제 공매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상당히 비치죠.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했냐?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환전 뭐 이런 거 그냥 완전히 이 뭐라 그러나 외환 거래에 대한 국가 통제를 아주 철저하게 통제 시스템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바로 중국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안화이든 달러이든 이게 중국 국경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지금 미국을 한번 보세요. 수십 년간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거 견디질 못해요. 그거는 실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야 제조업도 커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서 경상수지 흑자 상태를 계속 만들어 놓으려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시장에 맡기면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라들은 경상수지는 대개 이 균형을 이루게 돼 있고 기축통화국은 반드시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종의 이 비축 수단으로 삼잖아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커요.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지지요. 네.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 돈으로 표현된 수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수입 경쟁력은, 그러니까 수입은 엄청나게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나게 돼 있는데 중국은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 국내적으로도 견딜 수도 없고 그거는 실리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율배반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려고 조금 하다가 2009년 이후에 일어났던 것처럼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위안화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수출을 해먹고 살 수가 없으니. 예,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수출이 줄어드는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미국처럼 서비스 섹터가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수출이 없어도 충분히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거는 북한을 봐도 그렇고 과거에 소련을 봐도 그랬었고 그들에게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면서 2009년 이제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를 말씀 주셨고 그때 국채 가격이 쫙 뛰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미국 국채. 네. 현재 미국 국채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그 방송도 그렇고 신문 기사들도 보고 그러면 미국 채권을 투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미국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뭘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특히 그 SVB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미국 금융산업이 위험해진다, 뭐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3월 8일이었어요. 네.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오늘까지 제가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3월 8일 날 10년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3.98인가 그냥 4%였어요. 네. 4월 12일 오늘 오전에 3.4%예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건 뭐 채권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자, 미국이 위험해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다른 중소은행들도 위험할 거야. 그러면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채권 값이 떨어지겠네? 이렇게들 상상을 하는데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는 어땠느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채권 값이 올랐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죠. 여러분들도 그냥 이 미국 국채 가격, 국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데이터들이 뭐 여기저기 많으니까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3월 8일 실리콘밸리 사태 그 직후부터 수익률이 쫙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 2022년 작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거고, 그게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 미국 채권 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예금자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졌고 그래서 예금 인출을 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대량 인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그 사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국채에 대한 수요는 전혀 별개의 움직임인 거예요. 네. 그 이전에 2022년 3월부터 그렇게 된 거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국채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년 동안 나타났던 2023년 3월 이전 1년 동안 나타났던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그걸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할 때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뭐냐? 그건 여전히 미국 국채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요즘에 미국 국채가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그건 미국 국내 정치 문제인데 네. 공화당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 국가 부채의 실링을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그러니까 그게 늘 꽉 차 있어요. 그 실링에 GDP에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요것을 안 늘려주면요. 공화당이 그걸 늘려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상환할 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끼리 싸우느라고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싸움 때문에 기술적인 부도가 날 수는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그 40bps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 미국 국채의 부도 위험이 꽤 높아졌어요. 한국하고 비슷해졌어요, 그게. 한국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45, 미국은 4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보통 미국은 20 밑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같아졌어요. 그 일본은 26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국채보다 미국 국채가 더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치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싸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국가부채 실링이 딱 고정이 돼버려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국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기술적인 부도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네. 해결돼서 위험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공화당이 아유 그냥 눈 감아줄게 해서 실링을 올려주고 그냥 뭐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다시 위험이 낮아지죠. 네. 채권이 이제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채권 가격이 구매하기에는 좋은 가격대를 작년보다 좀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 3월에 비해서는 지금이 많이 낮아진 상태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좀 채권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일지 또 여기에 동시에 방금 말씀해 주신 미국 국채도 여전히 좀 괜찮은 시기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국채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의 가격이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이 낮은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 문제는 결국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기준금리를 뭐 머지않은 장래에 낮출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고금리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또는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채권 가격은 그때 가서 떨어질 것이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